산에서 벌어진 그 장면은 현장에서 직접 본 순간 모든 것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50대 한 남성이 아내의 외도 정황을 눈치채 등산 동호회에 위장 참여해 현장을 목격하고 벌어지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등산이라는 좋은 취미를 찾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점점 외출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내 이름은 조민준, 올해 53세. 서울 마포에서 출판 편집자로 28년째 일하고 있다. 나는 활자를 다듬으며 타인의 이야기를 완성해주는 사람이었다. 내 삶은 언제나 정리되어 있었고 감정마저 목차처럼 정리해 살아왔다. 내 아내 이수연, 48세. 전직 방송 아트 디렉터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일을 그만두었다. 그 이후로 17년간 그녀는 가정과 아이들에게 헌신했다. 그 선택에 나는 미안함보다 감사함을 먼저 배워야 했지만 회사 일과 성과에 매몰되며 그것조차 잊고 살았다. 우리에겐 두 아이가 있다. 대학생인 큰딸 조하영,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인 아들 조현우. 하영이는 말이 적고 내성적이지만 가끔 세심한 관찰로 집안의 공기를 읽는다. 반면 현우는 명랑하고 활달하다. 하지만 요즘은 점점 말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 가족은 서울 양재동 근처의 중형 아파트에 산다. 도시 속에 있지만 조용한 동네, 나무와 산책로가 많은 환경. 겉보기에 우리 가정은 아주 평범하고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균열은 항상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작년 봄, 나는 부장으로 승진했고 동시에 편집실 통합 구조 조정의 책임을 맡았다. 출판업은 몇 해 전부터 뚜렷하게 침체되고 있었고 나는 매출과 독자 수치를 보며 그 사실을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었다. 전자책과 구독 플랫폼의 부상은 전통적인 출판의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흔들었고 나는 조직을 줄이고 불필요한 기획을 정리하며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야 하는 압박에 시달렸다. 그 스트레스는 매일 새벽 4시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나날로 이어졌고 출근길 엘리베이터 속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는 침묵이 기본갑이 되었고 사소한 대화에도 짜증이 묻어났다. 그 무렵 수연은 동네 커뮤니티 앱에서 산 사람들이라는 소규모 등산 동호회를 발견했다. 처음엔 단순한 건강 회복이 목적이었다. 늘 앓던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한 가벼운 산책이 어느 순간부터는 진지한 취미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중엔 아이들 학원 일정과 살림을 정리했고 금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배낭을 꺼내 준비를 시작했다. 토요일 새벽엔 산악버스를 타고 떠났고 일요일 저녁이면 햇빛에 살짝 그을린 얼굴로 돌아왔다. 계곡물에 발 담근 사진이나 정상에서 찍은 셀카를 보여주며 웃었고 무릎이 아프다는 말 대신 다리가 묵직하다는 농담을 건넸다. 나는 기쁘면서도 이상했다. 아내가 오랜만에 활력을 찾은 듯해 내심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대화 중에도 시선은 허공을 향하거나 창밖을 응시했다. 나는 그 이유를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는 순간 내 일상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사진 속에 자주 등장하던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강윤재, 50세. 서울 남부소방서에서 근무했던 구조대원 출신으로 화재 현장과 산악 구조를 오가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경력을 지녔다. 하지만 2년 전 과로와 트라우마로 인해 조기 퇴직을 결정했고 그 후 그는 자신의 열정을 따르기로 했다. 지금은 개인 등산 가이드로 일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캠핑 장비 브랜드를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브랜드 이름은 어스프레임, 자연과 사람을 잇는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고 했다. 키는 185cm 정도로 훤칠했고 야외 활동으로 단련된 근육질의 몸매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말할 때마다 듣는 이를 안심시키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를 가졌다. 그가 입고 다니는 등산복조차도 뭔가 튀지는 않지만 깔끔했고 항상 필요한 장비는 군더더기 없이 정돈돼 있었다. 그런 윤재는 산 사람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많은 회원들이 그를 대장님이라 부르며 신뢰하고 따랐다. 수연은 처음엔 그를 단지 배낭 잘 꾸리는 분이라고 소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이름이 내 귀에 너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가 추천한 코스, 그가 추천한 장비, 그가 해줬던 조언. 그의 이름은 점점 수연의 일상 속에 고정된 어떤 존재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윤재 씨가 이번 코스를 추천했대.
주차장부터 정상까지 풍경이 진짜 예술이라던데. 윤재 씨가 이런 장비 쓰면 좋다고 해서 나도 한번 써보려고. 무릎이 덜 아프대. 윤재 씨 말로는 이 계절엔 북사면이 더 안전하대. 그녀는 무심하게 말을 했지만 나는 그 무심함 속에 감정이 머무는 자리를 읽었다. 이름이 붙은 감정은 방향을 가진다. 그리고 방향이 생긴 감정은 목적지를 만든다. 그 감정이 향하는 곳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다. 2달쯤 지나자 수연은 새 등산복, 고가 장비, 핸드폰 바탕화면, 손목에 남은 손등 자국, 그리고 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녀는 이제 거의 매주 산에 올랐고 중간중간 계곡 사진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나는 한 번도 함께 오르자 말한 적이 없었다. 내 무릎이 안 좋다는 이유로, 체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짜 이유는 관심 없다는 것이었고 그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전달된 메시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고3인 딸 하영이 내게 말했다. 아빠, 엄마 요즘 좀 이상해요. 말할 때 눈을 안 마주쳐요. 아빠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나는 무덤덤하게 넘겼지만 그날 밤 아내의 침대 맡 테이블에 있던 휴대폰 화면이 켜진 채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샤워 중이었다. 나는 손을 뻗었고 내 생일로 설정된 사자리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대화명 윤재. 이번에 북설아 코스 어땠어? 너 숨 쉴 때마다 참 예뻤다. 내가 내 옆에 있으니까 이제는 산이 덜 위험해. 다음번엔 너랑 단둘이만 가고 싶어. 나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없이 일어났다. 심장은 박동을 넘기고 손은 식은땀이 났다. 나는 그녀를 직접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과 추측 속에서 무력하게 머무를 수 없었다. 내 감정의 진원지로 직접 들어가야 했다. 그날 동호회는 속리산 코스를 계획했다. 나는 등산복을 새로 구입했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챙기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출근길보다 긴장된 아침이었다. 수연은 내가 출장이라 믿었고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전날 밤 그녀는 여행을 앞둔 사람처럼 설렘 섞인 얼굴이었다. 나는 침묵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산 입구, 오전 7시. 그녀는 버스에서 내렸고 강윤재와 나란히 서서 말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거리감은 익숙했고 말끝마다 번지는 웃음은 자연스러웠다. 나는 멀리서 따라갔고 그들의 웃음은 나뭇잎보다 더 가볍고 바람보다 가까웠다. 중간중간 두 사람의 대화는 귓가를 맴돌았지만 나는 그 뜻을 곱씹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중턱, 어느 고갯길에서 두 사람은 다른 일행과 떨어졌다. 나는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조심스럽게 따라붙으며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나무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내 심장은 가슴을 두드리듯 뛰었다.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수연의 옆모습, 윤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다. 윤재는 수연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그 손을 뿌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가락을 엮었다. 그 동작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여기만 오면 진짜 세상에서 벗어난 것 같아. 우리 이대로 그냥 여기 남을까? 그 순간 나는 산보다 깊은 계곡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모든 풍경이 흔들리는 듯했고 내 존재는 나무 뒤 그림자처럼 작고 무의미해졌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이 조여오고 발끝에서부터 얼어붙는 듯했다. 나는 뒤로 조용히 물러났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뒤돌아 걸으며 부스럭거리는 내 발소리에조차 스스로 놀라 멈춰섰다. 그 산길은 이제 나에게 단순한 흙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던 결혼 생활이 무너진 자리에 생긴 실금, 그 경계선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내 발걸음은 무거웠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마저 달라진 것 같았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신발을 벗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에는 산중의 그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수연이 웃고 있던 모습, 윤재의 손을 놓지 않던 그 장면이 잔상처럼 맴돌았다. 수연은 평소처럼 웃으며 돌아왔다. 얼굴엔 등산의 피로 대신 어딘지 모를 들뜬 여운이 남아 있었다. 배낭에서 꺼낸 것은 아들 현우를 위한 등산복, 딸을 위한 등산 모자, 그리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이 더 뼈아팠다. 마치 나는 이미 그녀의 관심사에서 제외된 풍경 바깥의 존재 같았다. 저녁 식사도 없었다. 나는 따로 김치찌개를 끓여 밥을 말아 먹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수연은 피곤하다는 말을 남기고 먼저 들어갔다. 그러나 나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우리 안방 침대에서 나와 조용히 소파에 몸을 눕혔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무언가가 가슴에 걸린 듯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 나는 일어났다. 커피를 내리고 거실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수연이 부엌으로 나왔을 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윤재 씨, 그 사람하고 무슨 사이야? 수연은 처음엔 얼어붙은 듯 정지했고 곧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친구야. 같이 산에 자주 오르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뿐이야.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점점 숨이 거칠어졌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결국 무너졌다. 울었고 후회했고 무릎을 꿇었다. 그 장면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처절했고 그로 인해 내가 느낀 감정은 예상보다 더 복잡했다. 분노, 실망,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까지.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도무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다. 수연은 친정으로 갔고 나는 아이들과 남았다. 집안은 낯선 정적에 휩싸였다. 거실에 켜져 있던 TV는 소리를 줄인 채 무음으로 계속 같은 뉴스 화면만을 반복했고 주방에는 사용되지 않은 냄비가 마치 시간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놓여 있었다. 하영이는 책상 앞에 앉아 표정 없이 공부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끼니를 때웠다. 그녀는 질문을 받지 않았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현우는 말이 줄었을 뿐 아니라 엄마의 연락이 올 때마다 휴대폰 화면을 보기만 할 뿐 끝내 받지 않았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왠지 낯설고 쓸쓸해 보였다. 나는 상담을 시작했다. 처음엔 망설였다. 내 이야기를 타인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실패를 증명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번의 침묵 끝에 나는 입을 열었다. 왜 그녀를 용서하지 못하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죄를 지었고 나는 목격자고. 그런데도 내가 무너져요. 내가 더 작아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 자리조차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건지 나조차도 나를 보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워요.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나를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 나는 조금씩 말을 이어갈 수 있었다. 2달 후 수연이 편지를 보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너무 멀리 올라갔나 봐. 처음엔 그냥 바람이 필요했어. 아무 생각 없이 걷고 땀 흘리고 내 안에 무거운 것들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새 나는 길을 잃고 있었고 더 이상 돌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 그 사람에게서 위안을 받았던 건 당신에게 말을 꺼낼 수 없었기 때문이야. 당신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바빴고 내 이야기는 당신의 스케줄 속에서 자리를 찾지 못했어. 내가 말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고 고개는 끄덕였지만 눈은 나를 보지 않았지.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내 눈빛에 머물지 않았어. 내 하루가 어땠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당신은 묻지 않았고 나도 말하지 않게 됐어.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잃었고 결국 침묵만이 익숙해졌어.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거야. 나는 외로웠고 당신은 고독했어.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고 고독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 그래서 나는 손을 내밀었고 당신은 등 돌렸던 거야. 다른 방향으로 무너진 것뿐이야. 그게 죄가 된다면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그 죄가 왜 생겼는지를 이제는 당신도 생각해줬으면 해. 나는 지금 그 산에서 내려오고 있어. 아직 완전히 평지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했어.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같은 고도에서 마주할 수 있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어. 나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 상처가 아직 생생했고 용서라는 말은 입에 올리기에도 조심스러웠지만 무언가를 완전히 끊어내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는 일이었다. 법적인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만 삶 속의 흔적들을 지우는 일은 훨씬 더디고 복잡했다. 하지만 아직 함께 살고 있지도 않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정리하지도 붙잡지도 않은 채 지냈다. 가끔 아이들의 학교 행사나 가족 일정으로 마주쳤고 그때마다 우리는 평온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대화 뒤에는 두꺼운 유리벽이 존재하는 듯했다. 말은 닿지만 마음은 머물지 않았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삶을 지키고 부부로서의 삶은 보류했다.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두 사람의 보호자가 필요했고,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감정을 접어두었다.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음을 우리는 아무 말 없이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 없이 올랐던 그 산을 이제 나 혼자 오른다. 처음엔 무릎이 아팠고 숨이 가빴다. 체력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 길은 그녀와의 시간을 떠올리게 했고 그 기억 속에서 나는 자주 멈춰 섰다. 그 위에서 나는 언젠가 우리 둘이 다시 오를 수 있을지, 혹은 나 홀로 정상을 지켜야 할지를 생각한다. 그 선택의 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이 산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걸어갈 것이다.